화해의 영향력 자체가 사실은 절대적이었어요. 민간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우리들이 스스로 지켜나가겠다라는 저 운동이 사실은 저기서부터 촉발된 게 암호화폐의 개발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지갑 같은 것도 해킹을 할 수 있다고요. 이제는 무역전쟁을 뛰어넘어서 완전히 군사 보안적인 패권 전쟁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겁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전 세종대 교수시죠, 홍익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글로벌, 거시경제,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국제 정세 이러한 것들을 좀 살피고 있는데요. 네. 이게 다 어차피 이 투자 활동, 경제 활동하고 다 연결이 되니까 일단 지금 미중 갈등이 어떤 시발점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화웨이와의 갈등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도 그 창업자에 따른 캐나다에 뭐 억류돼 네.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고요. 이렇게 화웨이와 관련해서 이런 인연이 미국과 벌어지게 된, 그리고 미중 갈등으로 패권 전쟁으로 이게 확대된 그 계기, 이유서부터 한번 우리가 차근차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예, 그러시죠. 사실 화해에 대한 문제는 이거는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사실은 군사적인 측면,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의 탈취, 여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네. 원래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에 시진핑을 8번이나 만날 정도로 중국 통이었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보다는 조금은 좀 부드러운 정책을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트럼프보다 더 독하다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의 투자를 금지시켰는데 그 대상 기업이 59개예요. 그게 트럼프 시절에는 48개였는데 11개 기업이 추가됐습니다. 근데 그 추가된 이유는 그 대상 기업들이 중국의 인민군과 관련이 있거나 그러한 감시 활동 같은데 활용되는 기업들이다라고 해서 이제 투자를 금지시킨 거고,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서 6개월 사이에 중국을 조준한 그 법안이나 결의안이 자그마치 230개나 쏟아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미국이 화해를 비롯해서 중국 기업들을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근데 참 그 선거 때,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사실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도 바이든은 친중이다. 그래서 뭐 중국에 돈을 받았다. 뭐 별의별 루머가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반대하는 분들도 많았고. 근데 사실은 당선되고 나서 보니까 트럼프보다 더 교묘하게 더 그 중국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기본적인 원칙과 가닥을 잡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트럼프 시절에는 오히려 감정적인 대응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중요한 각본을 세운다고 할까? 그런 줄거리를 세워나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우선 그 59개 회사 중에서 화해의 경우는 그 자회사가 68개가 있는데 그 자회사 모두를 제재 리스트에다 추가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화해의 경우는 아예 회사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의도라고 봐야 될 정도로 아주 가혹하게 그 제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화해에 대해서 저렇게 미국이 집요하게 화해를 묵느냐 하면 화해의 영향력 자체가 사실은 절대적이었어요. 현재 한 170개국에서 그다음에 40여 개 통신사의 기기들을 대줬을 뿐만 아니라 포춘 500대 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통신 장비가 화해 장비가 들어갔습니다. 우선 화해 장비가 가격 경쟁력이 있고 좋으니까 이렇게 사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기업 네트워크와 통신망
서비스 점유율이 30% 이상이에요. 3분의 1이 화해 장비로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화해 그 기반 인프라를 쓰는 사용자 수가 30억 명이 넘습니다. 세계 인구 77억 중에서 30억이면은 그 점유율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화해가 어떤 일을 했다라고 미국 정보기관에 포착이 됐냐면 중국에는 그 해커 그룹들이 있는데 그 해커 그룹에 민간 사이트도 있지만 중국의 국가안전부가 지휘하는 그러한 그 해커 그룹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보유색이라고 알려져 있는 광저우의 그 정보기술회사는 사실상 국가안전부의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하는 해커 그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펜타곤 그 내부 보고서에 보면은 바로 이 보유색과 화웨이가 제품에 백도어를 심었다라고 지적을 해놨는데 백도어가 뭐냐면 소프트웨어에서 개발자가 사용자 모르게 뒷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안에 내용을 볼 수 있게 그런 소프트웨어 장치를 슬쩍 심어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백도어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의 뒷문인데 그건 개발자만이 아는 이렇게 우회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보면 잘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화웨이 제품에는 이 백도가 심어져 있을 거라고 미국이 나름대로 확신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물증은 없어요. 근데 심증인데 그렇죠. 그 심증 증거가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죠. 네.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미 많은 지적 재산권이 탈취되고 군사미가 심증만 있는 군사기밀에 노출되고 하니까는 미국은 아는 거야. 왜 아냐면 그게 자기가 한 짓들이었거든 옛날에. 그러니까 뻔히 알아요. 미국도 그랬었으니까. 예. 하여튼 그런 연유로 해서 저게 2016년서부터는 미국 정보기관이나 군 당국이 서방 국가들한테도 그 사실을 죄 알립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가 사실은 미국 얘기에 이렇게 고문고문 잘 따르지 않아요. 그쪽이.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국가 보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주 초국적으로 같이 미국하고 협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만에서 폭로가 터졌는데 중국의 통신, 데이터, 전화도청을 전담하는 군부대가 있다. 그리고 이 부대는 위성 및 공중정탐, 통신도청, 국제전화나 휴대전화, 팩스의 감청, 그 다음에 인터넷 데이터 수집들을 주로 하고 있고 이게 중국 내부의 것뿐만 아니라 외국도 감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대만이 밝혔어요. 네. 또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정보기관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모사드하고 미국 정보기관들입니다. CIA. 네. 미국은 정보기관이 한 14개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총괄하는 그 정보관리국이 있고 그런데 그쪽에서 우리나라에 사실은 뭐를 가르쳐 줬었냐면 카나다에서 한국 정부의 누리집으로 오는 데이터 중에 중국이 중간에서 가르치고 있는 게 있다라고 오히려 우리 정보기관에 통보가 왔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정보기관이나 미국 정보기관은 그 중국의 그 첩보 활동 행위를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내용 중에 중국의 국영통신사 차이나텔레콤이 POP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이제 납치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POP라는 건 뭐냐면 작은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트래픽을 모아서 이렇게 분배해주는 일종의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POP를 이용해서 중간에 데이터를 납치하는 행위를 그 BGP 납치라고 부르는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지갑 같은 것도 해킹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악의적으로 공격자가 그 네트워크에 액세스해가지고 중요 데이터를 훔칠 뿐만 아니라 납치할 뿐만 아니라 아예 시스템 자체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한 것들을 중국이 하고 있다는 거를 이스라엘 정보기관이나 미국 정보기관이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신냉전 시대의 첩보 활동 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무역 전쟁으로 미중 갈등이 시작됐는데 이제는 무역 전쟁을 뛰어넘어서 완전히 군사 보안적인 패권 전쟁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건 미국이 이렇게 화해 움직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원래 이런 짓들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냉전 시대에 소련하고 미국이 대치하고 있을 때, 즉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서로 대치하고 있을 적에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하면서 사실은 공산주의나 급진적인 사회주의의 확산을 굉장히 강하게 막았어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월권적인 행위를 한 것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죠. 네. 그렇다면 뭐 하긴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 위키리스크인가요? 위키리스크 뭐라고 표현을 하죠? 그 사람 지금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거기서도 뭐 그렇게 미국 정보의 어떤 그런 월권 행위에 대해서 자료들을 전부 공개하면서 폭로한 적이 있었죠. 맞아요. 그 내부 고발자들의 네, 내부 고발자. 얘기를 그 폭로했는데 그거를 같이 이제 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미국의 그 첩보의 역사를 보면 사실 이게 어느 때부터 시작하냐면 인터넷의 개방과 같이 이 역사는 시작돼요. 원래 인터넷이라는 건 미국 군사용으로 군대 내에서만 처음에는 썼던 거예요. 네. 그런데 미국이 만약 핵정쟁이 일어나면 이 지금 서버에 있는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지? 라고 생각이 미치면서 이거를 뭐 시멘트로 막 해가지고 이렇게 보관한다고 그래서 이게 안전하지 않구나. 그렇다면은 이거를 서로 분산시켜놔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처음에 4개 대학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인터넷의 시작이에요. 이제 그거를 이제 아르파넷이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효용성을 보면서 다른 대학이나 기업에서 야, 그거 군용으로만 쓰지 말고 우리도 좀 쓰자. 민간 분야에서도 이렇게 이제 요구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1973년에 미국 군부가 이거를 군사용하고 민간용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군사용은 밀렛이라 부르고 민간용을 아르파넷이라고 불러서 아르파넷을 민간한테 개방해 줬어요. 네. 이게 인터넷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시작된 게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직 50년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인터넷을 개방하고 한 2년 후에 미국 정부가 당시까지만 해도 군부대하고 정보기관이 독점했던 암호 기술을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왜 개방을 했냐면 이제는 암호화 기술도 민간 분야도 알고 활용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IBM의 연구 용역을 맡겨서 예전에는 군용으로만 쓰였던 거를 민간 분야에서도 쓸 수 있게 새로운 암호 체계를 만들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그렇게 마음씨 좋게 정보를 공개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약간의 술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술수가 뭐냐면 IBM이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그대로 발표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가서 정보당국이 거기에다가 백도어를 살짝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사이트에서 서로 암호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것들에는 미국 정부 자기들도 좀 알아야겠다. 그래야 국가 보안이나 이걸 지킬 수 있겠다라고 해서 백도어를 설치를 했는데 저게 사실은 소문이 나서 발각이 됐어요. 정부가 저렇게 마음씨 좋게 저걸 나눠줬을 때는 뭔가 수상하다라고 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 그래서 결국 발각돼서 저 백도어가 제거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 기술이 그때서부터 이제 민간인들도 접근해서 이제 활용하게 되는데
저것이 공개되면서 그 다음에 그 암호학자들과 컴퓨터 과학자들이 주도로 해서 이제는 정부를 믿을 수 없고 우리의 프라이버시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그 사이버 펑크 운동이 일어나요. 그건 사이버 펑크 운동은 사이버는 사실은 암호라는 뜻이고 펑크는 어떻게 저항한다는 뜻인데 그 암호를 활용해서 빅브라더에 저항을 하겠다 그러죠. 그래서 민간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우리들이 스스로 지켜나가겠다라는 저 운동이 사실은 저기서부터 촉발된 게 암호화폐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개인의 돈 쓰임새, 개인 구자도 이거를 보안으로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라고 해서 저때 이제 암호화폐가 개발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그 미소 냉전 시대가 정말 끔찍했었잖아요. 맞아요. 정말 뭐 그때는 그 세계 멸망의 시계인가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뭐 지금 30초 전, 1분 전 막 이런 것도 있었고. 예. 근데 그렇게 과도한 그 어떤 경쟁이 사실은 또 과학의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예, 발전을 많이 시켰다. 네,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미국 정부가 그 냉전 시대에는 많은 거를 아주 합법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전화나 우편물 같은 것도 미국 정부가 요청을 하면 그 관련 기록을 다 정부한테 내 보이는 게 그 당시에는 합법이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이 민간 사이트로 나와서 발전하자 그 다음서부터는 예전에는 우편물하고 전화만 도청하면 됐었는데 이제 인터넷이 발전하니까 이것도 뭔가 좀 감시 감독을 해야 되겠거든. 그래서 미국 정부의 전자 감시 활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993년에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도 그 미국 국가안전보장국 NSA가 아까 말씀드린 14개 정보기관의 총괄 감독기관이에요. 미국에서는 가장 강한 NSA. 정보인데 여기서 사실은 백도 코드가 심겨진 칩을 하나 개발을 해. 그래서 그거를 각 통신사에 얘기를 해서 이거를 전화기나 이런데 비밀리에 설치를 하라고 이제 권고를 합니다. 명분은 당시 테러 방지를 등을 위한 국가 안보를 제고하기 위한 거니까 협조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도 이거를 알아챈 그 실리콘밸리의 기업들과 시민 단체들이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칩을 설치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성 때문에 3년 후에 폐기됩니다. 그리고 당시 클리프 칩이 국가 보안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그 국가안전보좌국에서 일했던 그 스노든에 의해서 그거 아니더라도 국가안전보장국이 무차별로 도청과 감청을 하고 있다는 걸 폭로를 해요. 아, 맞아요. 스노든. 네. 근데 저때 폭로 자료 보면은 뭐 각 나라들에 대한 정보, 한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도청과 그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그렇게 많이 도청을 했는데 그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그 당시는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미국이 반공을 명분으로 각국의 지도자들을 사실은 다 도청했어요. 친미건 반미건 없이. 특히 반미 지도자들은 더 엄격하게 뒷조사를 많이 했는데 1953년에 이란을 시작으로 자그마치 그 다음에 15차례나 반미 정권을 실각시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반미 정권을 실각시킬 수 있는 거는 그들 지도자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도청되고 감청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9차례는 그래서 직접 무력을 동원해. 미국이. 나머지 6차례는 CIA를 시켜서 반동 세력, 쿠데타 세력을 지원해서 그 정권을 실각시켜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게 당시에는 냉전 시대에 횡행했었는데 그때는 CIA가 암암리에 이런 활동을 하는 거를 필요악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소련을 견제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특히 그 미국이 신경 썼던 거는 자기들의 뒷마당이라고 생각하는 그 중남미에서 특히 그 미국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중남미 같은 경우를 보면 처음에 1954년에 과테말라 대통령을 내쫓아. 그다음에 1973년에 보니까 칠레 대통령도 사회주의 색채가 강해. 그러니까 그것도 CIA가 지원해서 쿠데타군이 발생해서 대통령이 쿠데타군하고 맞서 싸우다가 사실 저기서 자결을 해요. 근데 사실은 저걸 보고 데이비드 차운 같은 암호학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미국이 저렇게 칠레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도청하고 다 아는 시대라면은 이게 문제가 크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런 거를 도청당하지 않을 수 있는 우선 이메일 같은 걸 만들어야 되겠다. 서로 연락도고. 그 다음에는 돈도 쓰임새를 추적당하지 않는 화폐를 만들어내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바로 칠레 대통령의 그 자살이에요. 그게 결국 나중에는 암호화폐로 발전한 거군요. 저거를 보고 이거 우리가 개인 프라이시를 우리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암호학자들이 단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버펑크 운동이 일어나요. 그때서부터. 그 다음에 사실은 쿠바 같은 경우도 미국이 침공했는데 실패해요. 하지만 그 외에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쿠바식 사회주의를 따라하던 도미니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실각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사회주의 색채가 있는 그 총리가 등장하니까 그때 다시 도미니카 공화국을 쳐들어가. 그래서 무너뜨려버려, 그 정권은. 심지어는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당시 노리에가 장군이 실질적인 지도자인데 쳐들어가서 이 장군을 마약 밀매 혐의로 붙잡아서 마이애미 법정에 세워버려요. 그러니까 좀 월권이 심한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남의 주권 정부에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때는 러시아 사회 공산주의를 막아야 된다는 명분 하에 또 그걸 또 다른 나라들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분위기 속에서 이제 저런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엄청난 일들인데, 그리고 막 큰 나라들마다 크게 반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지만 이제 했던 게 이제 결국은 공산주의 소련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런 것들이 소련이 무너지고 이러면서 이제 다 완화가 됐던 거였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다시 그 뭐 테러 때문에도 뭐 그 뭐죠, 뉴욕 빌딩 무너지는 거, 쌍둥이 빌딩 무너지는 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시 뭐 보안법이 그 살아났다는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러한 끔찍했던 과도한 어떤 첩보 활동에 대한 필요가 지금 중국이라는 새로운 강자 때문에 맞습니다.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거는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 소련도 더했겠죠, 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환경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이 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옛날에 했던 짓을 똑같이 하거든. 그 눈에 보이니까 그거를 이제 가만 놔둘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참 헤게모니 싸움인데, 하여튼 지금 환경이 그렇다는 거,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한쪽이 쓰러질 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러시아. 근데 이제 사실 다들 미국이 초강대국이니까 미국이 또 다시 그 소련을, 소비에트 연방을 이긴 것처럼 이번에도 중국을 그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많이들 믿고 있죠. 일단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네.